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지 강사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실력 점검 문제를 푸는 날인데요. 오늘은 1단원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 하셨는지 그 실력 점검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는 총 4번에 걸쳐서 문제풀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각 실력 점검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느 정도 앞부분에 있는 이론 내용을 학습을 하고 나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그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먼저 공부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고 1단원에서는 주로 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또는 특징,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분석 기획이라고 하는 게 1단원의 타이틀이었죠. 어떻게 이 분석, 기획을 할 건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에 절차가 어떻게 되고 또한 과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정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또는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죠.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는 반드시 점수를 챙겨 가셔야 합니다. 1번의 답은 1번이에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정량적 데이터는 주로 정형 데이터에 해당하고 정성적 데이터는 주로 반정형 데이터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수치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정성적이다라는 거는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수치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나는 100점 만점에 98점의 영어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정성적 데이터는 이런 거예요. 나는 요번에 영어 시험을 꽤 잘 본 편이다. 나는 상위권에 든다. 라는 식으로 어떤 언어적인 특성, 정성적으로 기술한 거를 우리가 정성적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걸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HTML이나 XML 또는 JSON 파일과 같은 어떤 일정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형식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차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DIKW 피라미드라고 하는 문제도 간혹가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피라미드 형태에서 데이터, 그리고 information, knowledge, wisdom까지, 지혜까지 올라오는 이 피라미드 구조를 앞에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데이터가 어떻게 정보가 되고, 정보가 어떻게 지식이 되고, 지식이 결국 가장 피라미드의 꼭대기인 지혜 단계까지 오는지, 그거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보는 게 DIKW 피라미드였어요. 맞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획득된 다양한 정보를 구조화하여 유의미한 정보로 분류하고 일반화한 결과물을 지식이라고 한대요. 뭔가 구조화를 시키고 분류를 하고 일반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쵸? 2번 한번 볼게요. 3분기 매출은 2분기에 비해 30% 증가했다는 데이터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얼핏 보면 데이터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정보예요. 정보와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했을 때 정보는 일단 1차적인 어떤 데이터의 가공이 들어갑니다.
3분기의 매출이 2분기에 비해 30%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쭉 가지고 3분기 매출을 구해봤을 거고 또 2분기 매출도 구해봤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몇 % 증가했는지를 파악하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서 한 번의 처리 과정을 거쳐야지만 정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가 아니고 정보가 됩니다. 3번도 한번 볼까요? 1년 중 3분기 매출 실적이 항상 가장 높음으로 생산량을 기존보다 높여야 한다. 요거는 지식에 해당하는 게 맞죠. 그쵸?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보고 구조화시켜서 일반화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다면 지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혜는 가장 끝단에 있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단계이고요.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이 순서로 올라갈수록 좀 더 어려운 단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려움과 동시에 더 많은 가치를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단계는 여러분들이 지식은 그냥 알기만 하고 끝이에요. 근데 그걸 실천해야 진짜 우리가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죠. 지혜는 어떤 실천 또는 배움의 대상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를 고르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의 답은 3번, 4번이에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테라바이트 크기 이상의 데이터 규모를 지칭한대요. 맞죠?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처리할 수 없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한 거기서 가치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를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문제. 데이터의 크기를 묻는 문제가 은근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의 크기를 측정하는 순서를 외워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각각의 정확하게 데이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앞에 여러분들 표가 있죠. 그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맞습니다.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이 순서대로 데이터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3번. 빅데이터는 가상세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전망을 예측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위험을 감소한다.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뒤에. 근데 가상세계의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 꼼꼼히 좀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좀 꼼꼼히 보세요. 빅데이터의 특징 중 신뢰성은 데이터의 유효함과 정확함을 의미한대요. 데이터의 유효한 가치와 정확함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확성을 봅니다. 정말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데이터가 맞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속에서 뭔가 오류가 많거나 또는 뭔가 노이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이 낮다라는 거는 결국 데이터의 신뢰성이 낮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특징, 우리 가장 기본적인 3V 공부했었죠. 거기에 하나씩 더 붙여가면서 공부를 했고 최종적으로 7V까지 봤어요. 각각의 특징을 이 특징과 정의를 여러분들이 매핑하실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유효함과 정확함이 나온다 하면 정확성을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2번이에요. 자,
빅데이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빅데이터가 이전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내고 우리가 데이터로 인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신뢰성이 있고 정확한 어떤 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조금 우리한테 풀어야 할 문제는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왜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령 오픈 데이터 같은 거는 웹상에서 바로 긁어올 수 있죠. 그쵸?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또 한 번 가공하느냐, 두 번 가공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어디서 누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 똑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어디서 누가 이 데이터를 만지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가치,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해내는 어떤 표준화된 기준도 없고요. 어떤 조건도 없기 때문에 가치 산정은 용이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잘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 및 통제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앞부분에서 꽤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빅데이터라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쵸? 모든 상황은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빅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었죠? 사생활 침해라든지 또는 책임 원칙 훼손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방지할 건지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쵸? 5번의 답은 3번이에요. 자,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사용 책임 제도보다 동의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동의 제도는 당연한 거고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만약에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페널티를 입힐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임 제도보다 동의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라 할 수 없고요. 오히려 동의 제도는 당연한 거고 책임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좀 강화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다음 중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3요소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게 있었죠? 자원, 기술, 인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자원. 자원이 뭐죠? 가장 1차적으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기술. 데이터 플랫폼이 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다룰 사람이 있는지. 조직적으로 이런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 때 부가적으로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빅데이터의 도입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7번에 대한 답은 어떤 게 되죠? 4번이 됩니다. 나머진 다 맞는 이야기고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트릭을 줘요, 문제에서. 어떤 거는 맞고, 같은 하나의 보기여도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빅데이터는 고객 세분화와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여기까지는 맞아요.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는데요. 마케팅을 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빅데이터의 발전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는 거는 전혀 어떤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번으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 말을 해요.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통제 능력을 증가한대요.
개인정보는 활용을 할 수 있죠. 그쵸? 하지만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활용을 할 뿐이지 개인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맞지 않다라는 거를 보시고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8번 한번 볼게요. 빅데이터 조직구조 설계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조직구조 설계에 있을 때 수평적 구조를 봤었고 수직적 구조를 봤어요. 자, 여기서 3번을 보면 수직 업무 활동은 각 직무 단위별 업무 프로세스를 의미한대요. 자, 이거는요, 어떤 수평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수직 업무 활동은 이런 경영, 예산, 리스크 관리 또는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수직 업무 활동이 됩니다. 수직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향성인데요. 아무리 수평적인 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어떤 경영에 있어서 의사결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연히 이런 일을 담당하는 수직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3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쵸? 9번 한번 볼게요. 조직구조 유형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집중형, 기능형, 복합형, 분산형 이렇게 있는데 복합형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고 집중, 기능, 분산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조직구조 유형에 대한 설명일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분석 전담 조직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현업 부서에서 분석한대요. 이건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 구조죠. 그쵸? 일반적인 조직 구조 유형, 가장 일반적인 조직 구조 유형이 기능형이에요. 어떤 전담 조직이 없고 현업 부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쵸? 근데 그 부서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다 보니까 전사적으로, 통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어려운 게 기능형 구조에 대한 어떤 단점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직구조 유형도 은근히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꼼꼼하게 봐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 이거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 스킬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조금 더 가져야 할 역량, 하드 스킬을 데이터 엔지니어가 조금 더 가져야 할 역량,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사실상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중요해요. 당연히. 근데 이제 문제상에서는 이렇게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에 각각 매칭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알아두시고요. 또 각각의 스킬에 어떠한 역량이 요구되어지는지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드 스킬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그리고 통계 및 수학적 지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통찰력, 프레젠테이션 능력 이런 것들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을 1번, 2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11번 한번 볼게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오히려 문제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셔야 좀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답은 2번이에요. 자, 통계학과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를 다루는 것 같지만 통계학은 더욱 확장된 유형의 데이터까지 다룬다. 반대죠. 그쵸? 자, 여러분. 제가 보통 강의를 하다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 즉 데이터 분석을 강의할 때 사람들이 왜 제가 통계를 배워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지는요, 사실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이전부터 있었던, 즉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숫자를 다루는 학문이 통계예요. 데이터에 대한 근간이 되는 학문이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공부할 때는 통계학을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통계학과처럼 통계에 대해서 달달달달달 너무 자세하게 꼭 알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통계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더 디벨롭 된 게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이 더욱 확장됐다라기보다는 통계학은 근간이 되는 학문이고 데이터 사이언스가 여기서 더욱더 확장된 개념까지 다룬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이 됩니다. 12번 한번 볼게요.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가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여기서 IT 쪽에서 거버넌스를 하면 정책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될 때는 답은 4번이 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는 원칙, 조직, 프로세스 이 세 가지가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외워두셔야겠죠? 우리가 아까 어떤 요런 거 6번 같은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이런 뭐 3요소,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문제를 명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한번 볼게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후 표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업무로 구성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항목은 무엇인가? 이건 뭐죠? 표준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쵸? 표준화 활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버넌스 체계 항목도 이론상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보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한번 볼게요. 하둡 에코시스템에 대한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중요하니까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둡 에코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4번에 대한 답은 3번이에요. 처과, 플럼, 스크라이브는 정형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처과, 플럼, 스크라이브는 보통 반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하둡 에코시스템에서 불러올 때는 스쿱, 그 희호와 같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수집한다던가 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다거나 전처리를 한다거나 평가를 해야 한다거나 모든 데이터 분석 활동에서 데이터의 형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형, 반정형, 비정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꼼꼼하게 정형 데이터일 때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건지, 반정형 데이터일 때 어떻게 할 건지, 정형 데이터일 때 어떻게 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꼼꼼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건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번으로 정답을 고르셨으면 잘하신 거고요. 15번도 마찬가지죠. 각각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할 때 우리가 하둡 에코시스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매칭시키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 수집하는 거. 스쿱, 처과. 맞죠? 위에서도 봤죠? 코디네이션, 뭔가 스케줄링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 주키퍼. 동물원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주키퍼가 하면 뭔가 코디를 해주고 스케줄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마이닝, 머하웃. 아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하이브는요, 저장에 더 가깝죠. 처리라기보다는. 그래서 하이브는 DW 솔루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SQL과 매우 유사한 HiveQL이라고 하는 쿼리도 제공을 하고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하둡 에코시스템에서는 보통 맵 리듀스를 가지고 많이 하죠. 한 가지 더 아파치 스파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굵게 외워두셔야
내가 모든 걸 다 자세하게 알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5번 이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16번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하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AI가 더 가장 큰 개념이 되고 여기에 머신러닝, 즉 기계를 학습시키는 방법 중 그 알고리즘을 모아놓은 걸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학습을 시키는 딥러닝, 이 두 가지는 이제 차이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찌되었든 지금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6번은 1번이에요. 빅데이터를 통해 자체 알고리즘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지도학습은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냐면 자체 알고리즘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거는 딥러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도학습은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지도학습보다는 최근에는 비지도학습이나 강화학습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어떤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1번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에요. 앞에 우리가 이론에 있는 그 텍스트 거의 그대로 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단원에서 정말 중요했던 거. 개인정보보호법과 비식별화하는 처리 방법이었어요. 이건 무조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개인정보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주체자가 개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우리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거는 수집 항목,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수집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실 때 개인정보 제공하실 때 이런 것들을 정말 명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명시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개인정보 파기 사유에 대해서는 굳이 개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옳은 것에 대해서 골라야 하니까. 1번, 개인정보는 생존 및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한 개인정보란 사망은 아니고요.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식별 정보를 의미를 합니다. 2번,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개인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2번은 아니고요.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변환할 수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명 처리였죠. 그렇죠? 맞는 설명이에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거의 대부분의 것에는 제한이 되어 있죠. 그쵸? 가명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어떤 통계적인 수치를 내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럴 때 가명정보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지 가명정보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번으로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